백화점 입장이었다면 지금은 백화점에서 물건을 산 사람 입장. 이것도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여러분들. 빨리 하죠. 자, 그럼 우리가 백화점에서 옷 사신 분은 반품을 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면 반품을 시키려면 물건을 보내야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매입자 입장에서 반품을 시키는 건 매입, 사와서 들어왔는데 다시 보냈다라고 해서 매입 환출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반품은 어느 하나가 출이면 어느 하나는 반드시 입입니다. 맞죠? 둘 다 출출이거나 둘 다 입이면 좀 용어가 이상해져요. 맞죠? 매입, 환입 이렇게 하면 우리가 도둑질했다라는 뜻이고 아무튼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 사왔는데 다시 들어왔다라는 건 도둑질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매입자 입장에선 결함 때문에 가격을 깎는 걸 애누리라고 표현하고요. 매입 애누리. 그 다음에 매입자 같은 경우에는 외상값을 일찍 갚았겠죠. 갚아서 물건 가격을 깎는 걸 매입 할인이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은 주로 외우실 것 딱히 많이 없을 거예요. 마찬가지 해보면 자, 내가 100만 원어치 옷을 샀는데 30만 원어치 반품시켰으면 당연히 매입한 금액은 70이죠. 그래서 매입액에서 차감한다라는 건 우리가 주주들한테 알려주는 용이고요. 하지만 분괴를 끊을 때에는 매입했으면 잘 사와야지. 이걸 다시 백화점에서 사는 사람 말고 회사로 들어오면 회사 입장이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반품 시켰으면 야, 살 때 검수 좀 잘하고 사지. 이렇게. 맞죠? 경영자는 쪼아야 되니까 좀 그렇지만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각각의 계정하고 쓴다. 이 정도. 알죠?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분계로 잘 안 내니까 그냥 매입액에서 깐다라는 정도만. 자, 시험 목적으로만 기억하시고. 자, 이제는 요 재고 자산의 금액을 결정하는 방법 여기 할게요, 여러분들. 자, 재고 자산의 수량 결정 방법. 자, 뭐냐면 여러분 다 옛날이라고 생각해 주셔야 돼요. 옛날. 지금이야 여러분 수량을 다 장부에 적어서 하죠. 컴퓨터 얼마나 발달됐는데. 맞죠? 하지만 옛날. 맞죠? 그래서 옛날에는 여러분들 당연히 컴퓨터가 없고 그러니까 그럼 어쩔 수 없이 몇 개의 수량이 있는지를 하나하나 셀 수가 없죠. 맞죠? 그래서 방법이 총 두 개. 뭐냐면 일단 첫 번째. 물론 세 개지만 나머지 맨 아래는 이 두 개 섞어 쓰는 거고요. 뭐냐면 자, 상품을 사고 팔 때 있죠. 상품을 사고 팔 때마다 장부에 계속 적는 거. 일기로 따지면 일기를 매일 쓰는 거를 우리가 계속 기록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기중에 입고라는 건 구매한 수량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구매한 수량과 출고, 판매한 수량을 장부에 계속 적어 나가는 거예요. 알죠? 그죠? 옛날으로 따지면 많이 힘든 작업. 그죠? 그리고 실제 재고 수량은 안 세요. 그냥 창고에 있겠지. 장부에 난 적었으니까. 이렇게 하는 방법이 계속 기록법이고요. 자, 그 다음에 실지 재고 조사법은요. 이름에서 딱 보셔야 될 게 실제로 재고를 가서 세는 방법이에요. 알죠? 그래서 줄여서 실사법, 실사 나간다 그러잖아. 실제 조사 나가는 거죠. 그럼 얘는 뭐냐면 얘는 사온 수량은 기록을 해요. 알죠? 사온 건 기록해야지. 우리 이마트나 편의점도 여러분들 들어올 때는 물건이 여러분 하루에 2번씩만 들어오잖아요. 팔릴 때는 계속 팔리죠. 계속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래서 사올 때는 그래서 대량으로 들어오니까 기록할 수 있지만 판매하는 거 일일이 다 기록하기 힘들어 옛날에도. 알죠? 그래서 구입한 수량만 기록하고요. 판매한 수량 기록을 안 하는 거예요. 안 하고 기말에 창고를 들어가서 세요. 재고를 일일이 다. 그렇죠? 그래서 옛날에는 주로 요걸 많이 써서 실지재고사법. 맞아. 컴퓨터가 발달하지 않던 시절에는. 그래서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우리 T계정이라고 해서 T계정.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그래서 상품 T계정은 옛날이니까 실지재고 조사법을 써요. 아무튼 나중에 한번 설명드리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 혼합법은 이 둘을 섞어 쓰는 거예요. 최근이죠, 최근에는 인터넷이 발달되고 그러다 보니까요.
장부에 계속 기록도 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12월 31일 재고도 셉니다. 실제로 현실에서는. 그죠? 이게 혼합법. 근데 엄밀히 얘기하면 이거는 말로도 잘 안 되긴 해요. 시험 목적상은 별로 의미는 없습니다. 여러분 시험 목적상이요. 자, 우리한테 시험 목적상 중요한 건 수량이 아니라 단가예요. 단가. 그래서 단가. 자, 이것도 옛날이라고 가정을 해주셔야 돼요. 자, 요즘은 당연히 여러분들 일일이 내가 매입을 할 때 특히 매입을 하든 매출을 하든 바코드를 일일이 찍으면 얼마짜리가 팔렸고 이런 것들 다 알 수 있죠. 그죠? 근데 옛날에는 여러분 그런 게 힘들었겠죠. 바코드 같은 거 없던 시절에 전자기기 발달하지 않던 시절. 맞죠? 그러면 당연히 일반적으로 우리 회사가 되게 고가품을 취급하지 않는 이상은 어쩔 수 없이 어떻게 팔렸는지를 가정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항상 사온 가격이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사올 때마다 단가가 계속 바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팔렸는지를 가정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온 게 이렇게 5가지. 물론 정확하게 4가지입니다. 4가지. 자, 첫 번째가 뭐냐면 개별법. 개별법은요, 실제 우리가 사온 것도 단가 적고요, 팔린 것도 적어요. 그걸 옛날에도 할 수 있냐? 있죠. 주로 많이 1년에 안 팔릴 때. 그렇죠? 뭐 보석 같은 거 비싼 애들 있잖아요. 그거는 1년에 많이 안 팔리니까 일일이 다 적어서 보면 되겠죠. 옛날에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 개별법이 가장 우수한 방법이다라고 불러요. 가장 우수하죠? 왜냐면 정확한 금액을 다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적었기 때문에. 아시죠? 자, 근데 그건 주로 비싼 애들이 그런 거고, 비싼 애들, 안 비싼 애들은 1년에 많이 팔리니까 어쩔 수 없이 가정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게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평균법. 평균법이 이렇게 2가지로 나뉘어져 있는 거예요. 자, 하나씩 설명드리면, 자, 선입선출법은 말 그대로요, 선입이 먼저 구입한 이 말이에요. 선출은 먼저 팔린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먼저 사온 상품을 먼저 파는 방법이 선입선출법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여러분들이 홈플러스나 그 편의점 같은 데 가시면 유제품 코너에서 손을 어디다 집어넣으세요? 쭉 뒤로, 그죠? 뒤로 쭉 유제품 코너에서. 물론 앞에 거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주로 뒤에 많이 손 넣지 않나요? 일반적으로. 저도 그러는데. 아니 말고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들? 앞에 것은 유통기한이 짧고 뒤에 것은 갓 들어온 놈이다. 맞죠? 유통기한이 길 것이다 해서 뒤에 집어넣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그 말은 뭐냐면 대부분의 기업들은 먼저 사온 걸 먼저 팔려고 앞에 진열해놔요. 그래서 아마 편의점 그 점주님들도 회계는 안 배우셨지만 선입선출법으로 진열해라고 알바들 가르칠 거, 아르바이트생분들 가르칠 거 실제로 그렇습니다. 선입선출법으로 해.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이제 편의점 아르바이트 할 때는, 그죠? 귀찮잖아, 진짜로.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앞에 놓기. 그렇지만, 해야지, 뭐. 알죠? 갖다 걸리면 이제 큰일 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얘랑 반대가 되는 게 후입선출법이에요. 자, 후입은 나중 후자 씁니다. 나중 후자. 그래서 나중에 구입한 상품을 먼저 파는 방법이 후입선출법입니다. 요거는 현실에서 안 맞기 때문에 원래 인정 안 하려고 했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인정을 합니다. 이 정도만. 자, 그 다음에 이제 평균법인데요. 우리가 아까 이 방법, 수량 결정하는 방법이 계속기록법하고 실지재고 조사법이 있었죠. 얘네들의 평균법을 말장난을 가끔 쳐요. 말장난. 자, 보시죠. 자, 뭐냐면, 자, 총평균법은 평균을 한 방에 때린다라는 뜻이고요. 이동평균법은 평균이 계속 무빙을 한다, 움직인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느낌 잡으시면 돼요. 그럼 아까 우리가 계속기록법은 살 때도 기록하고 팔 때도 기록한다면서요. 맞죠? 그러면 팔 때마다 얼마인지 알아야 돼요.
팔 때마다 기록을 해야 되거든. 얼마짜리가 팔렸는지. 맞죠? 그 말은 살 때마다 계속 평균을 내야 팔 때 얼마짜리로 사왔던 게 팔리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평균을 내니까 평균이 무빙을 하죠. 움직이죠. 그래서 계속기록법의 평균법을 이동평균법이다라고 불러요. 이해되세요? 자, 그 다음에 총평균법. 얘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실지재고조사법의 평균법입니다. 왜냐? 여러분들 내가 이제 아까 실지재고조사법은 4월 때만 기록하고 8때 기록 안 한다면서요. 그죠? 아까 8때 기록 안 하니까 8때마다 얼마짜리가 팔렸는지 몰라도 돼요. 8때 기록 안 하기 때문에 수량을. 했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기말에 창고를 들어간다라고 했었잖아요. 실제로 창고를 들어갈 때 평균을 한 방에 때리고 들어가요. 그냥 평균을 때리고 들어가서 그냥 남아있는 것도 그 평균이고 팔린 것도 그 평균이지. 이렇게 하나의 평균으로 모든 걸 보는 방법이 총평균법이에요. 요 정도 느낌? 그래서 이 평균법, 그러니까 아까 했던 계속기록법하고 실지재고조사법의 의미를 아셔야 얘가 어떤 방법의 평균법인지가 이해가 됩니다. 아셨죠? 넘어가고요. 어차피 제가 나눠드린 유인물에 이런 문제 많거든요. 자, 그 다음에 또 시험에 잘 나오는 게 요 선입선출법하고요. 후입선출법 비교하는 문제 꽤 잘 내요. 말문제로요. 왜냐면 워낙 극과 극이라서. 근데 얘를 외우시면 머리 터집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며칠 지나면 또 까먹어요, 이게.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드는 사례도 이해하시고 암기까지 병행. 자, 보시죠. 자, 여기에서 물량 흐름은 대부분의 기업들이 쓰는 방법이니 안 쓰는 방법이니 얘예요. 이거 나오면 진짜 쉬운 회차입니다, 여러분, 시험이. 왜요? 둘 중에 뭘 많이 쓸까요, 회사들은? 그렇죠. 누가 봐도 선입선출법 먼저 많이 써요. 그래서 선입선출법을 대부분의 기업들이 쓴다는 뜻이고 대부분의 기업들이 쓰지 않는 게 요 말이에요. 요 표현. 요거 쉽죠?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요런 애들 나올 때 문제예요.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기말 재고자산의 현행 원가를 반영하니 안 하니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우리가 기말 재고 자산은 12월 31일에 남아있는 거. 남아있는 게 현행 원가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회계에서는요, 그 금액을 얼마로 할 건지가 4개가 있어요, 4개. 그 중에 우리 시험에 나오는 거 딱 2개입니다. 우리 시험은 뭐냐면, 이미 배웠죠, 우리 취득 원가. 그건 과거에 샀었던 금액. 과거의 금액이죠. 과거에 샀었던 금액이 우리가 취득 원가고요. 현행 원가는 뭐냐면 과거에 샀었던 그 물건이 지금 산다면 얼마 줘야 되는지 할 때 우리가 회계에서는 현행 원가라고 불러요. 안 그래도 우리 회계를 몰라도 현행이라는 표현은 많이 쓰죠. 특히 뉴스 같은 데서 뭐 현행 법안, 현행 제도는 뭐 문제가 있다, 얼마 쓰잖아요, 여러분들.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시험에 시가라고 잘 안 주거든요. 현행원가라고 줘요. 맞죠? 현행원가라고 나오면 현행, 지금의 가격이니까 시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아마 편하시긴 할 거예요. 맞죠? 그래도 아래다 띄운다면 얘를 지금 구입할 때 얼마 줘야 되는 게니까 구입 시 시가를 현행원가다라고 불러요. 회계에서는요. 아셨죠? 그러니까 기말에 남아있는 것이 지금의 시세를 반영하냐 안 하냐를 따지는 거예요. 지금 하는 게. 알죠? 한번 사례 들어볼게요. 극단적으로 가정해서. 자, 예를 들어 보면은요. 여기요. 극단적으로 가정할게요, 여러분들. 자, 내가 2019년에 100원의 상품을 구입했고요. 2023년에 120원의 상품을 구입을 한 거예요. 상품이 썩었겠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사례 들려고 하는 거니까. 그러면 우리가 선입선출법에서는요. 뭐가 먼저 팔려요? 그렇죠. 2019년에 샀던 상품이 팔린 걸로 보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 지금 보는 건 뭐냐면 기말 재고예요. 재고니까 남아 있는 걸 보는 거지 팔린 걸 보는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이 선입선출법하고 호입선출법 팔린 걸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럼 거꾸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남아 있는 거니까. 그럼 선입선출법은 먼저 사온 2019년도에 100원짜리가 팔린 걸로 보니까 남아있는 건 2023년도에 사왔던 120원짜리가 남아있는 걸로 해석하는 거죠. 이해되세요? 하나가 팔렸다면. 그래서 기말재고는 선입이라고 할게요. 선입선출법은 2023년도 게 남아있어요. 그럼 얘는 최근 거예요? 예전 게 남아있어요? 최근 게 남아있는 거죠. 최근 게 남아있다라고 해서 지금의 시세를 잘 반영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완벽하게는 아니고 잘 반영. 알죠? 이해되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후입선출법. 그러면 후입선출법은 둘 중에 뭐가 먼저 팔려요? 그렇죠? 후입이 나중에 사온 게 선출 먼저 팔리는 거니까. 후입선출법은 2023년도에 샀던 120원이 팔렸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남아있는 건 얼마짜리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렇죠. 2019년에 샀던 100원이 남아있다라고 후입선출법 해석하는 거죠. 되세요? 그럼 후입선출법은 남아있는 게 2019년도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의 시세를 잘 반영 못하죠, 여러분들. 예, 그래서 지금의 시세를 잘 반영하지 못한다라고 해요. 이렇게 하고 외우셔야지 그냥 외우시면 이틀 뒤에 까먹게 돼 있어요, 사람이. 저는 안 그럴 자신 있습니다 라고 하시겠지만 여러분 까먹습니다. 이걸 이해 안 하신 상태로 외우시면 되시겠죠 여러분들? 자, 이제는 세 번째 수익 비용의 대응 여부. 자, 여기에 먼저 설명을 드리면 자, 우리가 지금 하는 게 상품이잖아요. 상품이면 여기에서의 수익은 상품 매출 얘기예요. 상품 매출 얘기하는 거고요. 비용은 우리가 상품의 매출 원가를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수익하고 비용이 당연히 수익이면 당연히 최근이에요. 왜냐면 지금 파는 거니까 지금 가격이라 해석하시면 돼요. 그럼 여기 만약에 우리 회사가 이렇게 사온 물건을요 2023년에 얼마에 파냐면 200원에 상품을 판매한대요. 당연히 파는 건 2023년이니까 파는 건 최근 거예요. 최근 거. 되시겠어요? 최근 거. 그러면 매출 원가도 최근 게 대응이 돼야 정상이죠. 그죠? 그걸 살펴보시는 거예요. 매출 원가. 그럼 여러분 질문. 그럼 선입선출법은요. 얼마짜리 상품을 지금 사례에서 200원에 파는 것으로 봐요? 그죠? 100원짜리 샀었던 걸 200원에 파는 걸로 보는 거잖아요. 선입선출법은요. 그죠? 그죠? 여기 칸 맞춘 거에 100원짜리를 200원에 파는 것으로 보죠. 그럼 매출은 당연히 지금 팔았어요. 지금. 최근인데 매출 원가는 예전께 대응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수익 비용이 시기가 적절하지 않죠. 이해되세요? 최근의 가격인데 얘는 예전께 팔린다라고 보는 거니까. 되세요? 그래서 우리가 수익 비용 대응이 선입선출법은 잘 되지 않는다라고 표현을 해요. 반면에 후입선출법은 120원에 샀던 걸 200원에 판다라고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수익하고 비용의 인식 시기가 적절하죠. 2023년도에 대응이 되는 거니까. 이해되시겠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는 금액을 보시는 게 아니라 시기. 그렇죠? 이론상 시기 얘기하는 거에 금액이 아니라 여러분들. 제가 지금 금액으로 설명드렸지만. 자, 그래서 시기는 우리가 후입선출법은 수익비용 대응이 2023년도께 대응이 되니까 적절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되시겠죠? 무슨 말인지.
그 다음에 요거를 물어봐요. 여러분들 뭐냐면 요거 말문제. 어떤 걸 물어보냐면 여기요. 우리가 아까 그 개별법 빼고는 다 가정이었죠. 평균법, 선의선출법, 후의선출법 다 가정이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물가가 상승할 때 금액, 법인세, 이익, 매출 원가가 어떻게 되니를 잘 물어봐요. 실제로 비교하는 거. 그렇죠?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됩니다. 이걸 외우시는 거예요. 원래는. 그렇죠? 근데 설명을 안 하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세무 2급이나 윗단계로 올라가시면 선생님이 안 가르치거든요. 배우셨죠? 넘어갑니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확실하게 마스터하시고 가시면 돼요. 사례 들어보죠. 여기. 자, 일단 자산과 이익은 비례관계입니다. 혹시 요거 기억나세요, 여러분들? 우리 항상 그 계정들의 상관관계 있죠? 비례관계냐, 반비례관계냐? 요거 잘 내거든요, 말문제로. 그 비교하실 때는 무조건 얘예요. 이익이 증가하면 무조건 자본은 증가하면 여기에서 출발합니다.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그 고스톱 사례 생각하시면 돼요. 따면 진짜 내 돈 는다. 기억나시죠? 그죠? 항상 여기가 출발점, 여기에서 다 파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나머지를 막 외우시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무조건 파생시키면 돼요. 그럼 우리가 자본이라는 건 뭐 빼기 뭐냐면 자산에서 부채를 뺀 거죠.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게 우리가 이익이잖아요. 자본이잖아요, 자본. 되세요? 그러면 우리가 자산이 어떻게 될 때 자본이 늘어요? 그렇죠. 자산이 늘 때 자본이 늘고. 그럼 우리가 이익이 늘 때 자본이 느니까 자산이 증가하면 이익도 늘어요. 이 공식에 따르면. 되세요? 그럼 거꾸로 부채는 어떻게 되면? 그렇죠. 부채가 떨어지면 자본은 늘고 그럼 이익은 느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는 거지. 그냥 여러분들이 자산을 이렇게 하시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자산과 이익은 비례관계예요. 되세요? 그 다음에 자산과 비용은 반비례입니다. 왜냐? 자, 여러분 이익은 뭐 빼기 뭐죠? 그렇죠. 수익 마이너스 비용이에요. 그럼 이익이 뛰려면 비용이 어떻게 돼야 돼요? 그렇죠. 주의를 줄여야 돼요. 맞죠? 또는 수익이 늘고요. 되세요? 그래서 여기 비용과 자산은 반비례.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비용과 부채는 비례. 이렇게 불러요. 다 여기서 파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맞죠? 그래서 항상 여기만 출발하면 되지. 이걸 다 외우는 건 사람 죽어요. 저 머리 터져요, 머리 터져. 맞죠? 아주 이걸로 응용해서 푸시는 거예요, 절대. 절대는 아니지만. 예, 그리고 이거는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뭐예요, 우리. 그 대표적인 게 내가 휴지를 썼어. 휴지 자산이죠? 만약에 소모품이라 한다면 휴지를 쓰면 자산이 없어지면서 비용이 되는 거잖아요. 현금을 현금이란 자산 감소한 비용이 늘죠. 되세요?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고. 자, 그러면 각각의 사례 좀 들어볼게요. 보시면. 자, 처음에 내가 물건을 100원 주고 샀고요. 그 다음에 200원 주고 샀고, 300원 주고 샀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괜찮으세요? 지금 곧 많이 힘들어 하시는데? 전 내일 수업 8시간 있어요. 내일하고 모레 부럽죠? 아침 안 부럽죠? 저도 그거 알고 있어요. 9시 반에 나와서 6시 퇴근. 눈물이 떨어져, 눈물이. 가보시면. 자, 그래서 내가 이제 물가가 계속 4월 때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요랬을 때 우리가 지금 보실 건 뭐냐면 요 기말 재고 자산 볼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비례, 반비례 관계로 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에서 위에 있는 비례, 반비례를 푸는 거지 얘를 다 암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네. 자, 그러면 여기 지금 제가 볼 거는요. 기말 재고 자산의 금액이에요. 그럼 남아있는 거 보시는 거예요? 팔린 거 보시는 거예요?
남아있는 거 보시는 거, 저거 남아있는 거, 기말 재고 자산의 금액이니까 남아있는 거 보시는 거예요. 자, 그럼 일단 두 개가 팔린다라고 하죠. 두 개가 팔린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선입선출법은 처음에 100원짜리가 팔릴 거고 그 다음에 200원짜리가 팔릴 거예요. 맞죠? 그럼 선입선출법에서 기말재고 남아있는 건 300원짜리가 남아있을 겁니다. 선입이라고 표현할게요. 그럼 선입선출법에서 남아있는 재고는 가장 최근 거고요. 이게 가장 비싼 놈이죠. 이 셋 중에. 맞죠? 그래서 여기 선입선출법이 물가가 상승할 때 기말재고 자산 금액이 가장 크다라고 돼 있어요. 되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후입선출법 쉬운 거부터 먼저. 자, 후입선출법은 나중에 사온 걸 먼저 팔잖아요. 그럼 처음에 뭐가 먼저 팔려요? 300원, 그렇죠? 그 다음에는 200원. 그럼 남아있는 건? 그렇죠. 후입선출법에서 남아있는 건 100원짜리가 남아있어요. 되셨죠? 근데 이 남아있는 재고가 후입선출법은 예전에 샀던 제일 싼 재고가 남아있죠. 그래서 후입선출법이 물가가 상승할 때 기말재고 자산 금액이 작다, 제일 작아요 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되시겠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자, 근데 문제는 제가 이제 평균법 설명하는 게 좀 어려워요. 평균법. 그나마 좀 쉬운 평균법 설명. 그다음에 총평균법부터 해요. 총평균법. 평균법 비교하는 게 좀 어렵거든요. 해보면. 자, 총평균법은 아까 실지재고조사법의 평균법이라고 했죠. 여기 총평균법이 아까 실지재고조사법의 평균법이에요. 법이고 얘는 구입한 건 기록하지만 판매한 건 기록 안 한다라고 했죠, 여러분들. 판매한 건 기록 안 해요. 맞죠? 안 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 두 개가 팔렸다라고 가정할게요 라고 하더라도 얘는 판매한 거 몰라요. 여러분들 네가 두 개 팔렸다 하면서요. 이 방법 자체가 팔린 걸 기록 안 해요. 알죠? 그래서 실제로 두 개 팔린 거 몰라요. 되시겠어요? 자, 그럼 우리가 창고에 실제로 들어간 몇 개 있겠어요? 한 개 있겠죠? 그죠? 근데 이 실지재고조사법은 언제 평균을 내냐면 창고를 들어가기 전 평균을 내고 들어가요. 창고를 들어가기 전. 자,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두 개가 팔렸을 때 기록 안 하겠죠? 그리고 창고를 들어가기 전이면 몇 개 있을 거라고 생각할까요? 창고에. 3개요. 그쵸. 그게 핵심이에요, 그게 핵심.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일단 평균은 우리가 이렇게 가죠, 여러분. 평균은 우리가 시험으로 따지면 점수 다 더하고 과목수로 나눠서 평균 구하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점수는 금액이고 과목수는 수량이에요. 그러면 점수, 요게 금액이잖아요, 요거. 그래서 총평균은 100원, 200원, 300원을 다 더하고 그 다음에 창고를 들어가기 아직 전이니까 3개 이렇게 나눠요. 그리고 평균을 이렇게 냅니다. 200원 이렇게 내고요 들어가요. 들어갔더니 한 개 남아있어요. 한 개 남아있으면 그 한 개가 평균 200원. 그럼 나머지 팔린 거 2개 있죠? 걔도 200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팔린 거든 남아있는 거든 창고 들어가기 전 평균 뚜지를 패고 그 평균으로 팔렸고 남아있다라고 본다라는 거예요. 되시겠죠? 그래서 평균법은 총평균은 요도 200원 이렇게 되셨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동평균법은 설명이 제가 이제 계산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팔 때마다 평균을 내야 되는데 실제로 이거 낼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 하면 저 죽어요. 그래서 논리적으로 접근하고 제가 증명해 볼게요. 실제 요거와 관련된 사례가 있거든요. 자, 보시죠. 자, 제가 아까 여기 있는 이동평균법 얘는 계속기록법의 평균법이라고 했죠. 그럼 계속기록법은 핵심이
어떻게 해야 되나? 구입하고 판매를 모두 기록을 해요. 맞죠? 모두 기록에는 기록하니까 판매를 할 때 평균을 계속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살 때마다 평균을 계속 두드려 팬다라고 했죠. 보세요. 그럼 처음에 100원 주고 샀을 때 100원 가지고 평균을 한번 냈었을 거예요. 물론 처음 샀을 때 평균이 100원이겠지 다 생각하겠지만 논리적으로 따진다면 자, 그 다음에 200원 주고 샀을 때 200원, 100원과 200원으로 평균 한번 또 냈을 겁니다. 그죠? 이렇게. 그리고 다시 300원짜리 구매했을 때 100원, 200원, 300원. 왜냐면 우리 시험에 이거 계산 문제 잘 안 내거든요. 이동평균법은. 100원, 200원, 300원 이렇게 평균 한번 또 냈을 거예요. 맞죠? 그러면 여기에서 평균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친 금액은 얼마예요? 100원이죠. 100원은 3번 들어가 있어요. 1번, 2번, 3번. 맞죠? 근데 200원은 1번, 2번. 맞죠? 그 말은 평균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친 금액은 100원이에요. 가장 먼저 구입했던 거. 맞죠? 그러면 평균은 100원에 가깝게 있겠어요? 200원에 가깝게 있겠어요? 그렇죠. 100원에 가깝게 있겠죠. 그렇죠. 그럼 100원에 가깝게 있으니까 100원에 가깝게 팔렸다라고 보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근데 우린 지금 팔린 거 보는 거, 남아있는 거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남아있는 걸 보는 거니까 남아있는 건 반대로 200원에 좀 더 가깝게 남아있을 거예요. 아까 100원에 가깝게 평균이 매겨졌으니까 100원에 가깝게 팔렸다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지금 남아있는 거 보잖아요. 남아있는 건 좀 더 200원에 가깝게 남아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걸 제가 증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동평균법이 총평균법보다는 커요. 일단 이렇게 하고 제가 증명을 할게요. 이게 회계 2급 교재, 회계 2급 교재. 지금 우리 교재는 없어요. 우리 교재는 없으니까 좀 보여드리면 이렇게 2급 이 정도 있나? 여기 있어요. 여기 있네. 좀 크게 띄울게요. 보시면, 그럼 보시면, 일단, 일자는 무시하시고, 물가가 우리 지금 상승했는지만 보는 거예요. 보시면, 하나당 100원 주고 샀어요. 100원? 기초재고는 전년도에 샀던 놈이 올해 넘어온 거예요. 100원. 그리고 120원, 130원이니까 여기 다 매입이잖아요, 매입. 기초재고도 전년도에 매입했던 재고예요. 보시면 지금 매입할 때마다 물가 상승하고 있죠? 그죠? 그랬을 때 제가 이제 다시 띄우면 여기 이동평균이 총평균보다 크다면서요, 논리적으로 볼 때. 이거 증명하려고, 증명. 숫자로. 계산하는 거 잘 안 내니까 숫자로 증명할게요. 이거 내가 자꾸 뭐 누르지? 여기. 그럼 보시면 여기 기말재고 봤었죠, 우리. 기말재고 여기요. 자, 여기 총평균법 3,540원. 그 다음에 이동평균법 3,600원. 보시면 이동평균법이 커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보세요. 여기 선입선출법 3,700원. 그 다음에 후입선출법 3,500원. 아까 그 순서잖아요. 물가가 상승할 때 선입이 가장 컸었죠, 아까. 그리고 후입이 가장 적었죠. 그렇지 않았나? 그죠? 여러분 지금 우리는 그냥 논리에 대입하시는 거예요. 지금 증명하는 거 그냥. 그리고 이동평균법이 총평균보다 크잖아요. 그리고 선입선출법보다는 적고. 그렇죠. 제가 왜 계속 기록법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들. 두 개가 팔렸다라고 했는데
100원 샀을 때 팔릴 수도 있고 100원, 200원, 300원 했을 때 두 개 팔릴 수도 있는 거니까 제가 어떻게 설명 못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사례가 나와야 돼요, 이건. 그렇죠? 논리적으로 증명은 했어요. 지금 사례로. 네? 그렇죠. 지금 녹화 중이에요, 녹화 중. 그렇죠, 녹화 중입니다요. 걱정하지 마시고. 아까 한 분 빠지셔가지고 녹화해달라고 했거든요. 지금 목 들어가겠구나, 여기에도. 자, 그래서 뭐냐면, 근데 확실히 이게 편하더라고요. 녹화 미리 하니까. 예전에는 그거 했거든요. 예전에는 이거 제가 문명 기계하고 좀 잘 안 치네요. 어렸을 때도 막 그 레고 블럭 맞추는데, 이거 왜 이게 공 들어가면서 하는 거야? 그냥 완성되어 있는 거 사지 마, 이렇게 해가지고 기계를 안 친했거든요. 그래서 막 복습 다 하고, 빠지신 분들 있으면 다 설명해주고, 그랬더니 제가 몸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살고자, 모든 건 제가 살고자 만든 거지, 하고 싶어서. 자, 그래서 보시면, 그럼 우리가 여기 자산하고 이익이 같이 간다라고 했죠, 아까? 안 지었죠, 여기. 자산하고 이익이 같이 간다. 그럼 당연히 세금은 이익이 많을수록 세금 많이 내니까 같이 가요? 그렇죠, 가끔씩. 이건 비용인데 왜 이익하고 같이 가나요? 라고 질문하시더라고. 세금하고 이익은 비례해요? 그죠, 여러분들? 이익이 적은데 세금 많이 내면 웃기잖아요. 그 다음 매출원가는 비용이니까 거꾸로. 비용하고 자산은 거꾸로. 그죠? 그래서 여기 기말재고 자산 금액과 이익이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부등호가. 되실까요? 그리고 매출원가는 부등호가 거꾸로 가는 거예요, 거꾸로. 되셨죠? 이렇게. 자, 그리고 얘 때문에 뭐냐면 시험에 어떻게 장난치냐면 물가 하락이라고 장난을 쳐요. 물가 하락. 왜냐면 부등호만 외우는 분들 계시거든요. 부등호만. 그래, 난 부등호를 외우겠다. 너무 힘들다. 이걸 안 외워서 물가 상승시잖아요. 그럼 물가 하락이면 당연히 우리가 논리적으로 우리가 알던 부등호가 반대로 다시 다 돌아가야 돼요. 이해되시겠어요? 무슨 말인지요? 요거. 자, 그러면 이렇게 하고 좀 끝내면, 그러니까 실제 문제 하나 풀고 어차피 마무리 될 거니까요. 문제 하나 풀고 그 다음에 마치도록 할게요. 자, 교재 어디로 가주시냐면 문제가 왜 없지? 이거 하는데 좀 시간 좀 걸릴 것 같은데. 요거 괜찮다. 327. 327페이지. 327. 얘랑 관련된 문제는 없냐? 327. 327페이지에 2번이에요, 2번. 한번 풀어보시려고 아주 간단해. 327페이지 2번.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몇 번인가요? 3번이 잘하시네요. 쉽죠, 여러분들?
먼저 사온 걸 먼저 파니까 여기 150개 팔리면 어디서 먼저 팔리는 거예요? 그렇죠. 5월 6일자 200개 중에서 150개 팔리겠죠. 그죠? 그럼 남아있는 건 5월 6일자에서 200개 중에서 150개 팔리니까 5월 6일자에 50개 남아있겠죠? 이해되세요? 그게 하나당 200원. 그리고 12월 12일 날 산 건 다 남아있겠고 안 팔렸으니까. 그렇죠? 이렇게 하시면 될 거예요. 되시겠죠? 3번 잘 나오셨죠, 여러분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예.